47. 플린트 코메시 농장에서 마지막 밀 낯가리를 탈고 가는 날이었다. 사물의 새벽은 유난히 표정이 없어서 동쪽 지평선이 어디 있는지 짐작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겨우내 비바람에 시달리며 외롭게 자리를 지키던 낯가리는 방명을 배경으로 사다리 꼬리 꼭대기를 드러냈다. 작업장에 도착한 이저 휴엣과 테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선발대가 도착했음을 알았는데, 날이 밝으면서 낯가리 꼭대기에 남자 일꾼 2명의 윤곽이 나타났다. 그들은 부지런히 낯가리 벗기기, 즉 밀단을 해체하기 전 이형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즈와 테스는 다른 여자 일꾼들과 함께 바랜 갈색 앞치마를 두른 채 덜덜 떨며 서서 기다렸다. 가능하면 그날 안에 일을 끝내리고 농장 주인 그로비가 일꾼들을 그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라고 우겼던 것이다. 낯가리 처마 바로 아래,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여자 일꾼들이 섬겨야 할 붉은색의 폭군, 피대줄과 기계가 달린 나무 구조물, 즉 탈곡기가 놓여 있었다. 작동하는 동안 그것은 무자비하게 그들의 근육과 신경의 인내를 요구할 것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 흐릿하게 보이는 검은색 기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엄청난 힘을 감춘 듯 계속 씩씩 소리를 냈다. 물풀의 나무 옆으로 솟아오른 긴 굴뚝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그 정도의 햇빛 아래에서도 바로 그것이 이 작은 세계의 원동력인 발동기임을 말해주었다. 발동기 옆에는 그 무스름한 부동의 존재, 그 얼음으로 더러워진 키가 큰 사람이 무엇에 홀린 듯 석탄 덩어리 옆에 서 있었다. 발동기 기사였다. 모습과 얼굴색이 남다른 그는 도벳에서 온 사람 같았다. 이 도벳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신 제사가 행해지던 곳, 곧 지옥을 말합니다. 도벳에서 온 사람 같았다. 자신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이 연기 한 점 없이 투명한 누런 곡식과 허연 흙의 고장에 흘러든 것은 이곳의 토박이들이 질겁에 불안에 떨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동떨어져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농촌에 왔지만 거기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불과 연기를 섬긴다면 밭의 주민들은 식물과 날씨, 서리와 태양을 섬겼다. 웨섹스의 이 지역에서는 아직 전기 탈곡기를 빌렸었기 때문에 그는 발동기를 가지고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이 주에서 저 주로 돌아다녔다. 낯선 북쪽 사투리를 쓰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모두 마음에 담아두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쇠덩이에 고정된 그의 눈에는 주변의 풍경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오래전에 정해진 운명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계의 왕이 시키는 대로 이곳을 헤매는 듯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곳 토박이들과 의사소통을 했다. 발동기의 동륜과 낯가리 아래 놓인 붉은 탈곡기를 연결하는 피대줄만이 농사와 그를 잇는 유일한 접속선이었다. 낯가리의 이형을 벗기는 동안 그는 이동식 발동기 옆에 무감동하게 서 있었고, 뜨겁게 달아오른 그 시커먼 기계의 주변에는 아침 공기만 진동했다. 그는 준비 작업과 무관했다. 불은 백열로 달아올랐고 전기도 고압에 이르렀기 때문에 몇 초 만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긴 피대줄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주변 환경이 밀이라도 좋고 지피라도 좋고 혼돈이라도 좋았다. 한가한 토박이 중 하나가 그를 뭐라고 부를까 물으면 그는 짤막하게 기사라고 대답했다. 낯가리의 이형을 완전히 벗겼을 때 날이 환하게 샜다. 남자 일꾼들이 각자 자리를 잡자 여자 일꾼들도 낯가리에 올라가서 일을 시작했다. 농장 주인 그로비, 혹은 사람들이 부르듯 그자는 미리 와 있었고, 그의 명령으로 테스는 탈곡기의 발판에 자리를 잡았다. 밀단을 탈곡기에 넣는 남자 일꾼 바로 옆에 선 그녀가 할 일은 이저 휴엣이 낯가리 위에서 끝내준 밀단의 매듭을 푸는 것이었다. 남자 일꾼이 그것을 받아서 빙빙 돌아가는 원통에 펼쳐 넣으면 나달이 모두 순식간에 털려나왔다. 발동기가 한두 차례 멈춰서 기계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지만 곧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아침 식사 시간까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아침 밥을 먹을 때 탈곡기가 30분 멈춰섰고, 밥을 먹고 난 다음 다시 작업을 시작하자 추가로 투입된 농장의 일꾼들은 낯가리 옆에서 점차 커지는 밀 집가리를 쌓는 일에 달려들었다. 새참은 자기 위치에서 선체로 서둘러 먹었고 다시 2시간쯤 지나자 점심시간이 돌아왔다. 동료는 사정없이 계속 돌아갔고 귀청을 찢을 듯 윙윙거리는 탈곡기의 소리가 회전하는 철사 을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골수까지 흔들어 놓았다.
키가 점점 커지는 밀 집가리 위에 자리 잡은 노인들은 창고의 참나무 마룻바닥에서 도리깨로 타작하던 옛날 이야기를 했다. 모든 것을 키질까지도 사람의 손으로 하던 그 시절이 속도는 느려서나 더 좋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낯가리 위에 있는 이들 역시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테스처럼 기계에 붙어 땀을 빼는 이들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숨을 돌릴 틈조차 없었다. 테스로서는 작업이 부단하게 계속된다는 점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플린트 코멧이 오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낯가리 위의 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메리어는 일을 멈추고 이따금 병에 든 맥주나 냉차를 마시기도 하고 얼굴에 땀을 닦거나 옷에 붙은 지푸라기를 털어내면서 잡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테스는 쉴 수가 없었다. 탈곡기의 원통이 쉬지 않고 돌아서 밀단을 넣는 남자 일꾼도 밀단의 매듭을 풀어주는 테스도 쉴 수 없었다. 메리언이 가끔 반시간쯤 교대해 주었지만 손이 느려 밀단을 넣는 일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로비가 싫어했다.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에서겠지만 이 일은 대개 여자들한테 떨어졌다. 그로비는 힘과 밀단을 푸는 빠른 손놀림 그리고 지구력을 모두 갖추었다며 테스를 골랐다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윙윙거리는 탈곡기 소리는 밀단의 공급이 적정량을 밑돌면 더욱 요란해졌다. 그래서 테스와 밀단을 넣는 일꾼은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었다. 점심시간 직전에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산 울타리 사이 쪽문을 열고 들판으로 들어와 두 번째 낯가리 아래 서서 그 광경, 특히 테스를 지켜보고 있음을 그들은 몰랐다. 최신 유행의 트위드 양복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장식한 단장을 빙빙 돌리고 있는 신사였다. 저희가 누구여? 이저 휴엣이 메리언에게 물었다. 질문은 테스에게 먼저 했지만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누구 애인이겠지 뭐. 메리언이 명쾌하게 답했다. 테스를 노리는 신사여. 일기니 긁고 내게 할까? 아니요. 요즘 개를 사냥개처럼 쫓아다니는 작자는 감리교. 개를 사냥개처럼 쫓아다니는 작자는 감리교 목사여. 저런 멋쟁이가 아니여.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 남자여. 목사랑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딴 사람인걸? 검은 양복이란 흰 목도리를 벗어던지고 구렛나루도 밀어버렸구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정말 그려? 그럼 테스한테 말해줘야지. 하지마. 금세 알게 될걸? 그렇잖아. 그려. 그런데 전도한답시고 유부녀한테 연애를 거는 건 좀 아니잖아. 남편이 외국에 가 있어서 과부나 다름없다고 쳐도 말이여. 저희가 테스를 어쩌지는 못해요. 이제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구덩이에 빠진 마차가 움석달석 안 하듯 개의 마음도 자리 잡은 그곳에서 꿈쩍도 아니여. 어떤 남자한테 정을 떼는 게 그 여자한테도 좋을 때는 다른 남자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설교하고 아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도 정을 떼게 만들기 어려운 법이여.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멈추었다. 그제야 테스는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데 기계가 진동하면서 하도 무릎을 떨어서 걷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나처럼 몸에 한 잔 넣어줘야 하는 건디, 메리언이 말했다. 얼굴이 백지장이다. 아이고 맙소사. 완전히 가위 눌린 형상이여. 마음씨 착한 메리언은 지쳐 떨어진 테스가 방문객이 와 있음을 알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낯가리 저편의 사다리로 내려가지고 끌었다. 그 순간 그 신사가 성큼 다가와서 위를 올려다 보았다. 테스가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더니 곧바로 빠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난 점심 여기서 낯가리 위에서 먹을게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할 때면 그렇게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람이 꽤 찬 날이라 메리언과 다른 일꾼들은 내려가 낯가리 아래 모여 앉았다. 옷차림과 외관이 바뀌기는 했지만 방문객은 최근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알렉 드버빌 그 사람이었다. 세속적 향락을 추구하던 본인의 모습이 돌아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테스가 구애자이자 소위 사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먹게나 부리며 될 대로 대라식으로 살던 옛날 모습을 서너 살 더 나이가 먹고 난 다음 최선을 다해 복원한 것이다. 그 자리에 있기로 마음먹은 테스는 아래서 올려다볼 수 없게 밀단 사이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다리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알렉이 이제는 타원형의 평평한 단이 마련된 낯가리 위로 몸을 드러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건너편에 앉았다. 테스는 집에서 싸온 두툼 팬케이크가 전부인 소박한 점심을 계속 먹었다.
다른 일꾼들은 낯가리 아래 흩어진 밀집으로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보다시피 나 다시 왔어. 더부빌이 말했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테스가 고함을 쳤다. 내가 널 괴롭힌다고? 내가 할 말이야. 너 왜 날 괴롭히냐? 뭐라고요? 괴롭힌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다고? 괴롭히는 게 분명한 걸 너 날 따라다니며 괴롭혀. 조금 전에 원한에 차서 날 쏘아보던 바로 그 눈동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날 찾아온다고. 테스, 너가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부터 강렬한 청교도적 물길을 따라 흘러가던 내 감정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너희 쪽으로 용솟음 치면서 흘러가게 됐어. 그때부터 신앙의 물길을 말라버렸지. 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야. 그녀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럼 설교하러 다니던 걸 아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열광을 경멸하는 현대사상의 회의적 태도를 애인절에게서 충분히 습득했지만 여자인지라 적지 않이 기겁을 했다. 일부러 음숙한 표정을 지은 더부빌이 말을 이었다. 아주 그만두었지. 게스트브리츠 장터에서 술주정뱅이들에게 설교하기로 했던 그날 오후 이후 잡혀있던 약속을 모두 어기고 말았어. 형제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제기를 알 게 뭐야. 아하, 형제들. 날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을 게 분명해. 나름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믿음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하겠어? 그게야말로 위선 중의 위선이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난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게 사탄에게 넘겨진 히메네오와 알렉산드로 꼴이 될 거야. 너 참 대단한 복수를 했다. 내가 순진한 널 속였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광신자가 된 날 배교자로 만들었으니 그 결과 난 영벌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테스, 옛날에 부르던 식으로 예쁜 나의 사촌, 이게 원래 내 말투니까 흠칫할 것 없어. 그리고 너희 잘못이라고 해봐야 예쁜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한 것 외에 없잖아. 너가 날 보기 전에 널 봤거든. 꼭 끼는 그 앞치마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몸매가 더 드러나 보이는 데다 그 차양 달린 모자까지. 너 같은 덜리라는 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모자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해.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다가 빈정거리는 웃음을 짧게 터뜨리더니 말을 이었다. 내 생각으로 독시드로 지냈던 그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을 가리킨답니다. 나도 그분의 대변인 역할을 한답시고 다녔지만 그런 예쁜 얼굴의 유혹을 받았다면 내가 그랬던 그녀를 위해 쟁기를 내동댕이 쳤을 거야. 이거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인데 예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그걸 인용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그녀를 위해 쟁기를 내동댕이 쳤을 거야. 테스는 설득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 중대 국면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개의치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 너가 제공하는 천국이 결과적으로 다른 천국과 다를 게 뭐 있겠냐? 그런데 테스, 심각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자. 더부빌은 일어나서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밀단에 비스듬히 누워서 팔꿈치에 몸을 기댔다. 지난번 널 만나고 난 다음 너가 전한 그 사람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지. 그래서 진부한 옛날 교리들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어쩌다가 어설픈 클레어 신부의 종교적 열광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미친 듯이 그 양반보다 더 열심을 내어 전도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너 이거 훌륭한 남편. 이름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지만 그 친구의 지적 능력에 힘입어 너가 한 말 중 이른바 교리 없는 윤리체계라는 거 있잖아. 그건 그럴 법하지 않더라. 그건 당신이 교리라고 부르는 걸 믿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과 순수성에 근거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천만에 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거든. 이걸 해라 그러면 죽고 난 다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저걸 하면 좋을 거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걸. 빌어먹을 책임질 대상이 없는데 내 행동과 감정에 책임을 느낄 까닭이 뭐가 있어. 내가 너라면 사랑하는 테스 마음대로 살 거야. 그녀는 반론을 펴려고 했다. 원시 시대부터 분명히 구분되어 온 두 가지, 즉 신학과 도덕을 거의 두나머리로 혼동한 것이라고. 하지만 에인젤 클레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논쟁하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데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그녀로서는 제대로 논박하지 못하고 말았다. 자, 어쨌거나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사랑, 난 옛날 그대로 너희 앞에 있어. 옛날 그대로라니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상황이 달라요. 그녀가 숫제 애원조로 말했다.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신앙을 잃었다고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 거면 차라리 신앙을 지키지 그랬어요? 너가 한 방 먹여 나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 너의 예쁜 머리로 벌이 떨어질걸? 널 교육시킨 것이 어떤 반동을 불러일으킬지 너희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 하하. 어쨌거나 날 배교자로 만들어줘서 고맙구나 테스. 난 널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고 또 너가 너무 가엾기도 해. 너는 아무 말 안 하지만 곤란한 처지인 걸 아니까 늘 보듬고 아껴줘야 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말이야. 그녀는 입안의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입술이 마르고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다른 일꾼들이 낯가리 아래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수백 미터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너무 잔인하네요.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맞아. 너희 말이 맞아. 조금 주춤한 그가 말했다.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너희 탓이다 비난하러 온 건 아니야, 테스. 난 너가 이렇게 일하는 걸 못 보겠어. 그래서 널 위해 일부러 온 거야. 넌 나 말고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넌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신화적 인물일 따름이야. 그리고 설사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 그 사람보다 내가 너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어쨌거나 난 공경에 처한 널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코빼기도 보여주시지 않는 그 친구가 한 일이 뭐 있어? 내가 열심히 읽었던 준엄한 선지자 호세아의 말이 생각난다. 너도 알지 테스? 그들은 배었던 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놀아난 계집이라 빵과 물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고 기름과 술을 줄 그이에게 가야지. 한다마는 테스, 마차를 언덕 밑에 대기시켰어. 넌 내 여자지 그 작자 여자가 아니야.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가 말하는 동안 테스의 얼굴은 금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날 원래의 타락 상태로 돌아가게 한 건 바로 너야. 그는 팔을 그녀의 허리 쪽으로 뻗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함께 나눌 용의가 있어야지. 너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둔패기와 끝장을 내. 아둔패기. 끝장을 내.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벗겨두었던 가죽 장갑 한 짝이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 예고도 없이 장갑 목을 격렬하게 휘둘러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했다. 장갑은 전사들이 쓰던 것과 다르지 않게 무겁고 두툼했고 그의 입에 정통으로 맞았다. 이런 동작을 갑옷 입은 그녀의 조상들이 곧잘 구사하던 기술의 재현이라고 해도 되리라. 알렉은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흉포한 기세로 일어났다. 얻어맞은 입 언저리에서 새빨간 피가 스며 나오더니 곧 밀단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고 주머니에서 침착하게 손수건을 꺼내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았다. 그녀도 벌떡 일어나서나 다시 주저앉았다. 이제 날 응징해야죠. 참새가 목을 비틀리기 전 사냥꾼을 바라보듯 그녀는 절망적인 도전의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때리고 짓밟아요. 낯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한번 당하면 영원히 당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아니야 테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상을 참작해 줄 용의가 있어. 하지만 너가 아주 부당하게 잊은 게 하나 있어. 내가 너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야. 너가 결혼할 수 없는 처지라 못한 거잖아.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정식으로 청하지 않았던가? 응? 대답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할 수 없었던 거잖아. 아무튼 한 가지는 기억해도 진심으로 청혼했던 기억과 그녀가 배은망덕하게 군다는 사실을 되짚어보자 성질을 억누르기 힘든지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기억해도 아가씨. 난 한때 너의 주인이었어. 그리고 다시 너의 주인이 될걸. 너가 누구 아내라고 한다면 바로 내 아내야. 낯가리 아래 타작꾼들이 부산해졌다. 싸움은 이점에 두지. 그는 그녀의 어깨를 놓아주면서 말했다. 지금은 가겠지만 오후에 대답을 들으러 다시 올 거야. 넌 날 아직 잘 몰라. 하지만 난 널 알거든. 넋이 나간 듯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부비는 밀단을 밟고 물러서더니 사다리를 내려갔다. 아래의 일꾼들은 일어나 기지개를 키우며 맥주를 마셔서 오른 취기를 털어냈다. 탈곡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태수는 꿈꾸듯 멍하니 자기 위치로 돌아와 윙윙거리는 원통 옆에 자리를 잡고 밀단을 하나씩 끝도 없이 풀어나갔다. 48.
오후가 되자 농장 주인은 낯가리 일을 그날 밤 끝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달이 밝아 일을 할 수 있으려니와 발동기 기사가 내일은 다른 농장에 가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탕탕 윙윙 와삭와삭 소리가 이전보다도 더 쉼없이 들려왔다. 새참 시간이 3시가 되었어야 태수는 눈을 들어 잠시 사방을 둘러볼 수 있었다. 알렉 드우빌이 돌아와서 출입문 옆 산 울타리 아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눈길을 들자 그는 키스를 보내면서 품위 있게 손을 흔들었다. 싸움이 끝났다는 표시였다. 태수는 다시 눈을 내리깔고 그쪽 방향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후는 이렇게 느릿느릿 지나갔다. 낯가리가 줄어들면서 집가리의 키가 커졌으며 집마차가 밀 부대들을 실어 날랐다. 6시쯤 되자 낯가리들은 어깨 높이 정도로 낮아졌다. 남자 일꾼과 테스가 엄청나게 많은 밀단, 대부분 테스의 젊은 두 손을 거쳐갔다. 그 밀단을 그 탐욕스러운 대식가의 목구멍에 넣었지만 여전히 탈곡해야 할 수많은 밀단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생겨난 거대한 집가리는 바로 그 윙윙거리는 붉은 대식가의 배설물처럼 보였다. 흐린 날이 저물면서 서쪽 하늘에서는 성난듯 붉은 노을이 날씨가 험한 3월의 노을은 기껏해야 그 정도였다. 그 붉은 노을이 시뻘건 빛을 바라며 탈고 가는 사람들의 끈적이는 지친 얼굴과 여인네들의 몸에 맥 빠진 불꽃처럼 휘감긴 벌럭거리는 옷자락을 구릿빛으로 물들였다. 헐떡이는 고통이 낯가리를 관통했다. 밀단을 넣던 남자 일꾼도 지쳤다. 그의 시뻘건 목덜미에 덕지덕지 붙은 먼지와 금불이 태서의 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의 달아오른 얼굴에도 땀이 줄줄 흘러 밀단에서 날린 먼지로 덮개가 앉았고 하얀 모자도 갈색으로 보였다. 그녀는 기계 위에 자리 잡은 유일한 여자요. 기계가 돌아가는 대로 온몸이 요동치는 유일한 여자이기도 했다. 낯가리가 줄어들면서 메리언과 이제가 다른 일을 하러 가서 앞서 그렇게 했듯 잠시 교대를 할 수도 없었다. 모든 섬유 조직이 끝없는 진동에 시달리면서 그녀는 마취된 듯 멍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다만 그녀의 팔만 의식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이르러 기계 저 밑에서 이저 휴엣이 머리가 흘러내렸다고 알려주는 것도 듣지 못했다. 가장 생생하던 일꾼들조차 점차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퀭해졌다. 테스가 고개를 들 때마다 으스레한 북쪽 하늘을 배경으로 커다랗게 높아진 집가리와 그 위에서 셔츠 바람으로 일하는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는 야곱의 청개와 같은 붉은색의 긴 성강기가 있었고 그 위로 탈곡이 끝난 밀짚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마치 누런 강물이 언덕 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집가리 위에 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렉 드부빌이 그곳에 아직 있음을,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점에선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그곳에 남아있을 핑곗거리도 없지 않았다. 낯가리의 마지막 밀단을 탈곡할 즈음이 되면 사람들은 잠깐 쥐 사냥을 하곤 했는데 탈곡과 무관한 사람들, 우스꽝스러운 파이프를 물고 테리어 사냥개를 대동한 신사에서 몽둥이나 돌을 든 왈피에 이르기까지 놀기 좋아하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쥐 사냥에 참여하러 들르곤 했다. 하지만 1시간은 더 일해야 쥐가 튀어나올 낯가리 바닥에 이를 것이다. 저녁의 어스름이 에버처슨을 근처의 자이언트 힐 쪽에서 희미해지자 그 반대편 미들턴 애비와 샤츠포드 쪽의 지평선 위에 그 계절의 하얀 달이 솟아올랐다. 1~2시간 전부터 메리언은 이야기도 나눌 수 없게 멀리 떨어진 테스가 걱정스러웠다. 다른 여자들은 맥주라도 마시면서 기운을 북돋웠지만 술을 즐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보아온 테스는 평소에도 술이라면 질색을 하고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테스는 계속 버텼다. 맡은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했다. 1~2달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테고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드부빌이 주변을 맴돌면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밀단 던지는 사람들과 탈곡기에 밀단을 넣는 사람들이 합력해 낯가리의 키를 낮추었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있는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농장 주인 그로비가 기계 위에 올라더니 테스에게 다가와 말을 붙였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시킬 테니 일을 그만해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친구가 드부빌이며 이런 특혜가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사람의 부탁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고 일을 계속했다. 드디어 쥐를 잡는 시간이 돌아왔고 사냥이 시작되었다.
낯가리가 줄어들면서 쥐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모여들었는데 마지막 은신처를 벗겨내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제는 근하하게 취한 메리언이 쥐가 옷 속으로 들어왔다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급에 질린 다른 여자들은 치마를 걷어 올리거나 팔짝팔짝 뛰는 등 다양한 방비를 했다. 드디어 쥐를 몰아냈고 개 짖는 소리, 남자들이 고함 소리, 여자들이 비명, 욕짓거리, 발구르기 등의 아수라장 속에서 태스는 마지막 밀단을 풀었다. 탈곡기의 원통 속도가 느려지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었고 그녀는 기계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섰다. 쥐 사냥을 구경만 하고 있던 그녀의 애인은 즉시 곁에 나타났다. 아니, 그런 다음에도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너무 기진맥진해서 목소리를 높일 힘조차 없었다. 너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화를 낼 만큼 어리석게 굴 수야 없지. 그는 트렌트리치 시절 유혹자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온몸을 들들 떨고 있네. 피가 몽땅 빠진 송아지처럼 기운이 없을 거다. 내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일을 안 해도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어쨌든 농장 주인에게 전기 탈곡기 작업을 여자한테 시킨 건 잘못이라고 말해두었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자도 잘 알다시피 좀 격이 높은 농장에서는 여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거든. 집에 바래다 줄게. 아, 그러든지요. 그녀는 휘청휘청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그러고 싶으면 같이 걸어요. 좋은 뜻으로 결혼해달라고 찾아온 거 알아요? 내가 결혼한 걸 몰라서 그랬겠지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정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친지를 베푸는 거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테고 다른 뜻이 있다면 화를 낼 거예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해도 내가 늘 도울 수는 있잖아. 그리고 옛날보다는 너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나의 종교적 열광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사그라졌어. 하지만 선량한 마음씨가 조금은 남아있어. 남아있기를 바라고. 자, 테스. 남녀 사이에 부드럽고 강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말이니 날 믿어줘. 난 너와 너의 동생들이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아니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어. 우리 식구들을 최근에 만났어요? 그녀는 재빨리 물었다. 그래. 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 여기 있는 걸 알게 된 것도 순전히 우연이야. 마당을 둘러싼 산 울타리 가지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하수가는 농가 앞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더브빌도 그 옆에 멈춰 섰다. 동생들 이야기는 하지 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 애들을 돕고 싶으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하늘이 알고 계시니까 내게 알리지 말고 도와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것도 받지 않을래요. 그 애들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그는 그녀를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테스가 함께 사는 집 식구들 앞에 공공연하게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목욕통에서 몸을 씻고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벽 쪽으로 밀어놓은 테이블로 가서 작은 등불을 밝혀 열정을 토로하는 편지를 썼다. 내 남편, 그렇게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하겠어요. 부족한 아내를 떠올리고 화를 내더라도요.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당신 말고는 매달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난 유혹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에인젤, 누구라고 말하기도 두렵고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당신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장 돌아올 수 없나요? 아, 너무 먼 곳에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곧 돌아오든지 아니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당신이 내린 벌은 당연하고 잘 알아요.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했죠. 화를 내는 것이 공정하고 지당해요. 그렇지만 에인절, 제발 공정한가 아니한가만 따지지 말고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온다면 당신의 팔에 안겨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에인절, 오로지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농장을 구해야 할 필요도 있었으니까요. 비난이나 원망의 말을 한마디라도 할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돌아와 줘요. 당신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내 사랑, 너무 외로워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괜찮아요. 당신이 한 줄이라도 편지를 써서 곧 가겠소 라고만 해준다면 참고 견딜게요. 에인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요.
결혼한 다음 생각이나 표정까지도 당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소중한 의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무심히 있다가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찬사를 들어도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목장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껴본 적이 없나요?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날 멀리할 수 있어요? 에인젤, 난 당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예요. 맞아요. 바로 그 여자예요. 당신이 싫어한 여자가 아니라 알지 못했던 여자예요.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과거는 완전히 죽은 것이었어요. 당신한테서 새로운 삶을 충만히 받아 난 다른 여자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옛날 여자일 수 있겠어요? 왜 그걸 모르나요? 사랑하는 에인젤, 당신이 좀 우쭐한 마음으로 내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내게로, 당신의 불쌍한 아내 곁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길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에 겨웠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나같이 모자란 여자에게는 가당치 않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과거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때문에도 마음이 몹시 괴롭답니다. 당신을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해 봐요. 하루에 1분씩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고통을 매일 하루 종일 당하는 외롭고 가련한 날 가엽게 여길 텐데요. 사람들은 아직도 날 보고 예쁘다고 해요. 에인젤. 갈로 속에 인물이 좋다고들 하지요. 정확하게 옮기자면요. 사람들이 말하듯 그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외모도 사랑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소중하게 여길 유일한 것일지도 모르니 지니고 있을 따름이지요. 이 점을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외모 때문에 성가신 일을 당할 까봐 얼굴을 붕대로 싸매고 다녔어요. 에인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건 당신도 알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랍니다. 돌아올 수 없다면 내가 가면 안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끈질긴 유혹을 받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곁을 줄 리 없지만 돌발 사고가 일어나 어떤 사태에 이를까봐 너무 두려워요. 옛날의 실수도 있고 해서 무방비 상태이고요. 이 일에 관해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끔찍한 함정에 빠져 저항할 수 없게 된다면 처음보다 더 나쁜 처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당장 오라고 해주든지 아니면 당장 내 곁으로 와주세요. 당신의 아내로 살 수 없다면 당신의 하녀로 사는데 만족할 거예요. 기꺼이 그럴 거예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고 당신을 먼 발치에서 볼 수 있고 내 남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이곳에 있지 않으니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슬퍼서 들판의 때 가마귀나 찌르르기도 볼 수 없어요. 나랑 같이 새들을 바라보던 당신이 보고 싶어 슬퍼지니까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밑에서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사랑하는 당신을 만나는 거예요. 돌아와줘요. 돌아와줘요. 위험한 지경에서 날 구해줘요. 비탄에 잠긴 당신의 충실한 테스. 참 간절하네요. 49. 테스의 호소는 서쪽에 있는 조용한 사제관의 아침 식탁에 지체 없이 전달되었다. 이 골짜기는 기온이 온화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작물도 프린트 코메시와 비교하면 생장에 약간 도움을 주는 신용만 해주면 될 것 같았다. 테스가 보기에는 사람 사는 모습도 전혀 달라 보였다. 하지만 사람 사는 모습이야 다를 것이 없었다. 에인젤이 그녀에게 아버지 집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말한 것은 순전히 확실하게 전달받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개척하러 나선 나라에서 주소가 바뀌는 대로 아버지에게 꼬박꼬박 알렸던 것이다. 자, 편지 봉투를 읽고 클레어 씨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에인젤이 편지에 다음 달 말에 리오를 떠나 귀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편지가 그 계획을 앞당길 수 있겠군. 그 아이의 처가 보낸 게 분명하니 말이야. 며느리 생각에 긴 한숨을 쉰 그는 편지를 곧바로 에인젤에게 전송하려고 수신인 주소를 고쳐섰다. 가엾은 녀석, 집에 무사히 도착하면 좋겠어요. 클레어 부인이 중얼거렸다. 죽는 날까지도 그 애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애들처럼 케임브리지에 보내서 똑같은 기회를 줬어야 했어요. 제대로 지도를 받았다면 잘못된 생각을 교정했을 테고 결국은 성직자의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성직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그에게 공평했어요. 클레어 부인이 남편의 평정을 깨는 유일한 화제가
막내 아들 문제로 불평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자주 불평하지는 않았다. 경건한 만큼 생각도 깊은 그녀는 남편도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구심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애인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숨을 억누르는 것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협을 모르는 이 복음주의자는 믿음이 없는 아들에게 다른 두 아들과 같은 대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했다. 에인젤이 그런 교육의 이점으로 자신이 평생 소명과 소망으로 전파한 교리를 그것이 성직자가 된 다른 아들들의 소명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 교리를 설마 타기하지야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한 손으로 신실한 두 아들이 굳건히 설 발판을 마련해 주면서 다른 손으로 불신자에게 똑같은 입지를 만들어주는 일이 그의 신념이나 지위, 소망과 모순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이름을 잘못 지어준 에인젤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기 위해 산에 오를 때 아들을 위해 슬퍼했듯이 에인젤을 내친 자신의 처사를 남몰래 슬퍼했다. 아내가 입 밖으로 내는 원망보다 소리 없는 회한이 그의 마음을 더 괴롭혔다. 그들은 에인젤의 불운한 결혼도 자신들이 탓으로 돌렸다. 아들이 농부가 되기로 하지 않았다면 농촌 처녀들과 만날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아들 부부가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 또 언제 헤어졌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심각한 혐오감 같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최근의 편지에서 그녀를 데리러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비치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구적인 별거는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아들은 그녀가 친정 식구들과 같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도와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서지 않기로 했다. 테스의 편지를 읽어주어야 할 두 눈은 그 순간 남미의 내륙에서 해안을 향해 여행하며 노새의 등 위에서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응시했다. 에인젤이 이 낯선 땅에서 겪은 경험은 우울했다.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려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곳에서 농장을 경영하겠다는 희망을 서서히 접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생각이 바뀐 것을 부모님에게 비밀로 했다. 힘들이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선전에 현혹되어 그와 함께 이곳에 건너온 수많은 농업 노동자들은 앓다가 죽지 않으면 쇠약해졌다. 그는 영국의 농장에서 온 여자들이 아이를 팔에 안고 터벅터벅 걷다가 아이가 열병에 걸려 죽으면 잠시 멈춰서서 맨손으로 부슬부슬한 땅을 파고 하늘이 준 무덤 파는 바로 그 연장으로 아이를 묻은 다음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다시 터벅터벅 걷는 것을 목격하곤 했다. 에인젤의 원래 계획은 브라질 이민이 아니었고 본국의 북부나 동부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일시적 자포자기의 심경에서였다.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연히 영국 농민들의 브라질 이민과 일치했던 것이다. 떠나 있는 동안 그는 정신적으로 10년 이상 나이가 들었다. 이제 삶의 아름다움보다는 비애감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래전부터 신비주의의 낡은 체계를 의심해왔지만 이제 그동안 가치를 부여했던 도덕체계도 의심하게 되었다.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좀 더 적절히 말하자면 도덕적인 여자는 누구인가? 한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의 성취뿐만 아니라 의도와 충동으로 이루어진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는 뭘 하려고 했느냐에 담겨있다. 그렇다면 테스는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그녀를 바라보자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를 영원히 버릴 것인가? 아닌가? 그는 그녀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이제 그녀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버틸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되는 변화는 그녀가 플린트 코메스에 머무는 시기와 일치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처지나 심경을 글로 적어 그를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에인젤은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지 못했다. 이리하여 순종의 침묵은 오해를 받았다. 제대로 이해하기만 했다면 그녀의 침묵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지시하고 잊어버린 것을 그녀가 문자 그대로 따랐음을, 겁을 집어먹는 소심한 천성이 아님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음을, 그의 판단을 모든 면에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새를 타고 내륙을 여행할 때 한 남자가 에인젤과 동행했다. 그 역시 영국인이었고 고향은 달랐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브라질에 온 사람이었다. 둘 다 의기소침한 상태로 본국의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됐다.
친구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을 자기 신변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특히 먼 이국 땅에 있을 때 그 남자들의 기묘한 경향에 따라 에인젤은 노새를 타고 가면서 그 남자에게 불행한 결혼의 전말을 고백했다. 그 낯선 남자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풍습을 접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의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그 정도의 일탈은 국내의 사회 규범으로 보면 큰 문제일지 몰라도 지구 전체의 곡선에서는 산골짜기와 산맥의 기복에 불과했다. 그는 에인젤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에 접근했다. 테스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그녀를 두고 온 것이 잘못이라고 대놓고 지적했다. 다음날 천둥을 동반한 폭우에 흠식 젖은 다음 열병에 걸린 에인젤의 동행은 그 줄을 못 넘기고 죽었다. 에인젤은 그를 매장하느라 몇 시간을 지체하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평범한 이름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넓은 낯선 사내가 던진 말은 그의 죽음으로 더 의미심장해졌고 철학자들이 논정한 윤리 체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와 비교할 때 자신의 편협함이 부끄러웠다. 자신의 사고가 모순투성이라는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일관되게 기독교를 폄훼하고 헬레니즘의 이교주의를 높이 평가해왔다. 하지만 헬레니즘 문명에서는 강요에 의한 굴복을 경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신비주의 교리와 함께 물려받은 수천여가 아닌 상태에 대한 혐오는 속임수의 결과 그렇게 된 것이라면 바로잡을 여지가 있었다. 회한이 엄습했다. 그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적이 없는 이제 휴에서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에게 그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테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테스는 그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테지만 그녀는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혼식 날 테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길이 그에게서 맴돌며 그가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그 끔찍한 날 저녁 벽난로 옆에서 순박한 영혼을 드러내 보일 때 그의 사랑과 보호를 잃을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한 그녀의 얼굴이 불빛에 얼마나 애처로워 보였던가. 그리하여 그는 그녀의 비판자에서 변호인이 되었다. 그녀에 관해 냉소적인 혼잣말들을 내뱉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냉소로 일관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는 냉소적인 말들을 취소했다. 개별적인 사례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원칙에 좌우되도록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론도 다소 진부하다. 많은 연인들과 남편들이 이전에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근래가 그녀에게 모질게 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여자들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연인들 사이의 가혹함은 그 뿌리를 이루는 보편적 가혹함, 기질보다는 입장의, 목적보다는 수단의, 오늘보다는 내일의 가혹함,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가혹함에 비하면 부드러움 그 자체이다. 기력이 쇠했다고 그가 경멸한 그녀의 가문, 더브빌이라는 당당한 혈통의 역사적 중요성도 그의 정감을 자극했다. 이런 것들의 정치적 가치와 상상적 가치의 차이를 왜 구별하지 못했던가?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더브빌 혈통은 중요성을 띄었다.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몽상과나 몰락과 쇠퇴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자료였다. 테스의 혈통과 이름에 다소 남다른 점이 있으면 곧 잊힐 사실이다. 그리고 킹스비의 대리석 기념비와 납관에 들어있는 유골들과의 친족관계도 망각의 늪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세월은 자신이 만들어낸 낭만적 이야기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그녀의 얼굴을 자주 떠올리면서 그는 그 얼굴에서 귀부인이었던 그녀의 조상들을 우아하게 꾸며주던 품위의 빛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다. 그녀의 환영은 과거에도 느낀 적이 있는 영의 기운을 그의 혈관에 불어넣었는데 그러고 나면 현기증이 났다.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그녀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테스와 같은 여자에게 아직 남은 것이 다른 여자들의 신선함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에브라임의 주은 이삭이 아비에젤의 수학 전부보다 낫지 않은가. 다시 살아난 사랑은 이렇게 말하면서 테스의 애정 어린 토로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의 편지가 아버지의 전송으로 그를 향해 오고 있었지만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닿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것이다. 한편 에인젤이 자신의 간청에 따라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글쓴이의 희망은 부풀었다 졸아들었다를 반복했다. 희망이 졸아드는 까닭은 별거의 원인이 된 그녀의 과거사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같이 있을 때도 과거사의 영향을 약화시킬 수 없었는데 떨어져 있는 지금 오죽하랴.
그럼에도 그녀는 애정을 갖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가 하프로 연주하던 곡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확실히 알아둘 걸. 시골 처녀들이 부르던 민요 중에 그가 좋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물어둘 걸 하는 생각에 한숨을 짓기도 했다. 그녀는 텔버테이스에서 이제를 따라온 MBC 들링에게 애둘러 물어보았고 유행이도 그가 목장에서 소저지 잘 나오라고 즐겨 부르던 노래들 중에 에인젤이 좋아한 노래들을 기억해냈다. 큐피드의 정원, 난 사냥터도 있고 사냥개도 있다네와 동틀 무렵을 좋아했던 것 같고 재봉사의 바지와 난 미인이 되었어요도 훌륭한 노래들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민요들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이제 그녀의 별랑 소망이 되었다. 아무 때나 혼자 있을 때면 연습했는데 특히 동틀 무렵을 즐겨 불렀다. 일어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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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에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세 정원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들을 모두 모으세 산비둘기와 작은 새들이 5월 호시절에 일찌감치 가지마다 둥지를 트는 동틀 무렵. 춥고 건조한 날 테스가 다른 일꾼들과 떨어져서 혼자 일하다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돌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렸으리라. 그가 돌아와 노래를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단순하고 소박한 가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쓰라린 마음을 조롱하는 듯 메아리로 돌아왔다. 덧없는 몽상에 빠진 테스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해가 길어지는 것도 수태고지 축제일이 코앞에 닥친 것도 그리고 곧 다가오는 구력 수태고지 축제일에 이곳에서의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도 안중에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1, 4분기 직업일이 되기 전에 일이 터져 테스는 아주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여느 때 저녁처럼 하숙집에서 그 집 식구들과 아래층 거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니 테스를 찾았다. 문간에는 키는 어른만큼 크지만 몸매는 어린애처럼 밋밋한 키만 훌쭉 큰 소녀가 석양을 등지고 서 있었다. 저녁 어스런 빛이라 언니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테스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리자루? 테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1년 전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어린아이였던 동생은 어느새 키가 껑충 커서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본인은 아직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전에는 길게 내려왔던 원피스가 짧아져서 가느다란 다리가 보였고 거북스러워 보이는 손과 팔이 어리고 미숙함을 드러냈다. 응 언니 하루 온종일 걸었어. 루가 감정을 배제한 채 진지하게 말했다. 언니를 찾으려고 피곤해 똑 죽겠어. 집에 무슨 일이 있는겨? 엄마가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실 거랴. 아버지도 몸이 좋지 않은데다 지체 높은 가문의 가장이 서민들처럼 죽으라 막리를 할 수 없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차를 주고 결정을 내렸다. 집에 가야 한다. 고용계약은 구력 수태고지 축제일인 4월 6일에야 끝나지만 그때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출발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날 밤 출발하면 12시간을 벌 수 있는데 동생은 너무 지쳐서 내일 아침이 되어야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다. 테스는 메리엄과 이저가 사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하고 농장 주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돌아와서 루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자기 침대에 잠자리를 봐준 다음 버드나무 바구니에 들어갈 만큼 최대한 소지품을 끓여놓고는 루에게 날이 새면 뒤따라 오라고 이러고 길을 떠났다. 네, 이렇게 해서 49번째 글 읽었습니다.